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박장재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뉴스가 많이 났던데. 네. 이게 정경심 씨 재판에는 증거로 채택된 거 아닙니까? 채택됐었죠. 이게 좀 정말 중요한 예. 판결이고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이게 그래서 2부 24일 정도에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날 사면하고 또 26일 날 김건희 씨 뭐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예. 이 뉴스가 뒤늦게 지금 화요일 며칠이 지났는데 지금 중요한 뉴스는 지금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예. 이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정경심 씨의 표창장 위조 등의 사건은 대법원까지 지금 가 있어요. 예. 징역 4년을 받고 그때는 뭐 증거 다 인정돼가지고 올라간 거고 지금 이거 거론하고 있는 거는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전 교수하고 두 사람이 지금 뇌물수수 또 뭐 업무방해 이런 몇 가지 같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거 관련된 지금 결정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대법원에서 지금 난 증거인데 특히 디지털 증거를 만약 압수했으면 이게 만약에 디지털 증거 안에는 그 소유자 것도 있지만 남의 물건이 있다 그러면 남의 증거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꼭 참여시킨 다음에 그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지 적법하게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 안에는 이동영 작가랑 얘기했거나 이동영 작가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이동영의 범죄를 캐려 그러면 이동영을 불러서 같이 포렌식을 하다가 같이 절차에 참석시킨 다음에 해야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보니까 이 지금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전 교수 두 사람이 재판받는 그 주된 증거가 동양대 강사교실의 PC하고 또 그리고 김경록 씨 PC 또 아들 PC인데 이게 다 그런 절차를 지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증거들을 빼고 재판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하면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례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그 판례를 여기에 비춰오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재판을 한 정경심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혹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증거 능력과 관련한 부분은 법리의 다툼이니까.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는 형이 10년 이상이 아니면 양형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고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데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그렇다면 파기환송된 이후에 무죄까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증거 능력을 부정을 하면 이 PC, 그러니까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여기서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동양대 총장 직인 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없어도 죄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사실 유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다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 휴게실 PC에서 나온 부분을 단초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증거가 확보되는 수사 과정을 거쳤다면 저희가 독과독수라고 해서 독 있는 사과는 애초에 그걸 근거를 쌀 수 없다. 그 근원이 적법하지 않으면 이어진 나중에 추출한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한 사실상의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 1심, 2심은 지금 이 동양대 PC를 증거로 인정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 1심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다른 판단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좀 더 봐야 되는 게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런 판결을 만들었던 재판부의 주심 재판부하고 지금 지난달 이 판례를 만들어낸 그 주심하고 지금 주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어요. 뭐 다만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적 증거 제외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물적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검찰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 판례를 지금 1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지금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 1심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나중에 판결하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재판 도중에 검찰 요 증거 능력 없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 증거 갖고 오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결정을 하니까 되게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럼 그런 식으로 아니면 어떻게 증거를 획득하느냐. 그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경심이 사용했더라.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가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마지막에 선고할 때 네. 이거는 증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하는 것보다 미리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검찰한테는 기회를 준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면 정경심 교수를 예를 들면요. 4년형 받았던 거. 그 인턴이나 아니면 뭐 호텔 갔던 거 아니면 그런 학회 갔던 거 다른 사람의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안 왔다고 하는 진술들. 예. 그게 유죄의 증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PC 빼고요. PC는 직인 파일이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게 PC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 물적 증거 빼고 이 진술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검찰이 해야 될 거는 PC 거 빼고 나머지 진술이나 목격자 될 거 가지고 입증시켜야 되겠죠. 근데 1, 2심에서 그 목격자도 상반됐으니까 못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봤다는 사람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이제 못 봤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뿐만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검찰이 더더욱 이 압수나 입수할 때 더 자세하게 좀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판례가 뭐 대단히 특별한 판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견지해 왔던 건 그렇죠. 심지어 이제 압수수색 영장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참여권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피의자한테. 그런데 이미 제출한 그러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피의자든 아니면 제3자든 냈으면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제3자가 이미 제출했을 때 그러면 그 혐의를 받는 대상자는 반드시 어떤 증거를 축출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은 아니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내 거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장을 해주냐. 자기 거 아니라는 사람한테 이런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일단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증거물을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냈고 하나는 김경록 씨가 냈는데 제3자가 냈다라고 해서 만연히 다 들여다보지 말라는 거고 검찰은 제가 이제 유사한 사건을 최근에 수행했던 건이 있는데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다. 이거 하자가 치유됐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조금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제3의 증인들이 나와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막 이야기하고 증언을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증언의 어떤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법리도 있어서 이 부분 사실 살펴봐야 되지만 이 근본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더 이상 좀 다른 논리를 펴긴 좀 어려울 것 좀 같습니다.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정경심 교수는 1심, 2심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아마 저희도 박장재수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불법 위법 수집 증거 없이 독가수 이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취득한 증거를 갖고 증거로 쓰지 못한다면 대다수가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장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고 뭐 저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껏 있었던 건데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특히 근데 이제껏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삼성전자 이상훈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노조 와해 때문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1심에서는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2심에서 무죄를 받는데요. 이것 때문에 무죄를 받아요. 획득한 증거가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압수해 갔다가 얻은 증거를 갖고 그거를 거기에 적용한 거. 보니까 삼성계 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차별로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라도 걸리면 다 잡아넣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그때 이상훈 불러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포렌식을 하고 했을 때 적법한 증거를 쓴다는 거죠. 벌써 이미 그런 판례가 확립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 재판 때는 무시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해 준 거라고 보고 사실은 전화기를 다 갖고 있지만 이게 무섭습니다. 이거 하나로 뭐 자기 거 걸리는 거야 뭐 방어권 행사할 수 있죠. 남의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판례 취지가 맞다고 보는 게 뭐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결과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거 어떤 혐의입니까? 자,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은 지금 2심에 가 있고요. 요거는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 네, 그건 유죄 받고 지금 보석받는 상태에서 3년형을 받고 재판 진행 중이고요. 요건 다른 사건입니다. 요건 아예 다른 사건입니다. 요거는 아예 다른 사건이고 이 안모 씨라는 사람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위조를 했다는 건데 위조를 왜 했냐면 어떤 부동산 같은 것들을 지금 하려면 이 부동산에 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340 몇 억이 있다라는 349억이 있다라는 거를 통장에 돈이 좀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위조했고 또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거 진짜 한 적 있다 해가지고 그 문서를 제출해서 위조 사무소 행사죄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게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이 세 가지 사실이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최 씨는 동업자 안 씨에게 속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안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일단 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일관해서 얘기했던 건 나는 속았다. 내가 뭐 위조한 거는 뭐 맞는데 이것을 재판에 낼지 이런 부분은 난 몰랐고 일관해가지고 내가 이 안모 씨라는 동업자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당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안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 최 씨가 본인한테 은행 통장을 가져와서는 나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다. 좀 으스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결문에도 보면은 왜 잔고를 처음에 위조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자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는데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 군데 알리고 다니면 아주 고급 부동산 정보를 또 알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 동의는 있었다고 재판부가 또 판시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 씨가 가짜 증명서를 나중에는 실제로 끊어왔는데 이게 당시에 내가 이 잔고 증명서를 봤을 때는 설마 가짜로 은행 잔고를 만들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의 주장과는 상당히 상반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 씨가 이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게 동업자 안 씨의 좀 진술인 셈입니다. 뭐 정반대로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안 씨의 이야기를 더 신빙성 있게 들었다 뭐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네.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1년형과 관련해서도 항상 대비해서 나오는 게 아니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했는데 4년 맞았는데 이거 1년 이 잔고를 수백억을 4차례에 걸쳐서 위조를 했는데 이게 1년이야? 라는 뭐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 구형량도 1년이었어요. 그걸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검찰이 왜 이렇게 구형을 낮게 했느냐. 그러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는데 그거 아니면 그거보다 70% 80% 아니면 예. 적게는 반 정도 하는 게 보통 그렇게 하죠. 일반적이거든요.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예. 합니다. 근데 법정 구속 안 된 이유 설명하시다가 법정 구속을 안 한 이유는 사실 아까 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요양병원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3년형이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예. 그렇다면 이 다른 사건 전혀 별개의 사건 재판부에서 1년을 선고하더라도 이 뭔가 하별 확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이 사람을 다시 구속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도 했고 또 이번부터 원래는 형이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되면 법정에서 구속하는 게 관례이긴 했는데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이례적인 경우 아니라면 법정 구속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또 이 내부 지침이 법원에서 바뀐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법정 구속을 예.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뭐 보석이 취소됐다거나 혹은 재판 결과가 다 끝나면은 그럼 3년 플러스 1년 이렇게 4년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물론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떨지 지켜봐야 되는 네. 겁니다만. 근데 이번 판결문에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같이 이제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공범 김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서울대 경영대학원 EMBA라는 그 허위 경력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 알고 있었는데 그걸 같이 김건희 씨랑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그때 뭐 알게 돼서 했는지 몰라도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 감사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은순 장모랑 공범이라는 거거든요. 통장을 같이 위조했다? 그렇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판결문에 이래 돼 있어요.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전시회 가가지고. 한 번 만났는데 모여가지고 위조 같이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뭐 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두 사람 관계 안에 중간쯤에 김건희 씨가 존재하고 있고 뭐 범죄로서 지금 엮여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충분히 교감하고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동문인 이 김모 씨는 재판 과정 혹은 수사 과정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계속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와 이 사람 이 3자가 뭔가 좀 특별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사람은 그러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네, 예, 징역 6개월이 집행유예 2년이네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3년 받은 그 사건, 그 2심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건 피고인 최모 씨 입장에서는 나쁜 신호는 아닌 거죠. 이 예. 재판부가 뭔가 풀어줘도 좋겠다라고 심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본인이 개설을 하고서 이 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라는 건데 검찰의 입장은 굉장히 이 경영에 많이 최 씨가 관여를 했다. 사위를 뭐 행정실장인가 그 직책에 앉히기도 했고 그리고 이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최 씨는 나 이거 빌려준 거다. 내가 투자를 했으면 경영에 관여한 게 맞겠지만 나 단순히 빌려준 건데 왜 나를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지목을 하느냐라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통상의 대여금과 같이 자금이 흘러갔는가 변제기가 있는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돈을 준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 관여를 한 거고 실제로 최 씨가 다른 재판에서 내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는데 이 요양병원 경영을 좀 확장시키려는 그 연장선상에서 대출을 받은 바 있다라고 또 증언한 게 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했을 때 요양병원 경영과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항소심도 검찰은 구형을 했었죠? 3년을 구형하고요. 구형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1월 20여일 정도 25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그때 판결 선고가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뭐 이제 보석을 한다고 이게 큰 의미를 뭐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강적인 부분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지금 위조건으로 징역 1년 받으면서 뭐 법정 구속도 가능하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보석해 놓은 거를 번복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했고 건강 상태가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만약 실형이 떨어지면 전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간혹 재판부가 심증을 좀 달리 형성할 때 풀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월 달에 또 2심이 나온다니까 그때 또 민심이 어떻게 출렁일지 엄청 중요한 재판 선고입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언론 사찰 논란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미 기자들을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도 뭐 김준우 변호사인가요? 예. 변호사들도 이 통신 자료를 봤다에 뭐 놀랐는데 기자의 모친 전화도 봤다. 뭐 이런 얘기 여동생까지. 더 나아가서 지금 야당 의원들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대표라든지 김도읍 정책위장, 뭐 추경호 부대표, 배현진 최고위원까지 이런 사람들의 통신 기록도 지금 봤다. 39명입니다. 중요 사람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을 보위하는 보위처다, 뭐 공포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해체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당 의원들의 통신 기록을 공수처가 살펴봤다. 근데 기자하고 일반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공수처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는 뭐 적법하게 들여다본 게 맞다라고 하는데 근거 법령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자법에 따라서 83조 3항에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입수를 했을 때 이게 누구 건지 그 사람이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는 있는데 사실 공수처가 들여다보게 된 경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윤 당시 그러니까 전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뭐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황제 소환을 했다, 뭐 에스코트 소환 조사를 했다 등등의 TV조선 단독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이 해당 기자를 어떤 거점으로 해가지고 좀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본 부분이 있고요. 뭐 검찰 내부에서 그 기자 쪽으로 유출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걸 그렇게 본 살펴보려야 것 되는 같습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왜냐하면 이게 영장주의에 반하는 거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예. 필요 최소한으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이 기자의 뭐 모친, 여동생, 또 영상 기자 등등 뭐 사회부 보고라인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외신 기자 것도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뭐 기자 이런 등등의 일반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봤을까에 대해서 뭐 사찰이다라고까지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원에다가 공수처가 통신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얘기해서 발부받았고 네.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외 사람들하고 통화한 것까지 봤다. 근데 뭐 누구랑 통화하고 이걸 본 게 아니고 그걸 찾아보려고 한 거죠. 예, 뭐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을 해지일 이 정도는 볼 수 있게 돼 있다. 근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그 통신 조회를 했는데 누구랑 통화한지를 알아야지만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이게 전기통신사업법 그걸 허락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래 하다 보니 무한정으로 확대가 된다는 게 문제.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계좌를 저희가 이제 검찰이나 들여다볼 때는 연결 계좌라 그랬습니다. 한 명을 보면 입출입을 다 봐요. 들어온 거 나간 거 보면 또 들어온 거 나간 거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1차적인 건 보든지 아니면 그 계좌만 보는 걸로 했는데 그거랑 지금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면 결국은 무제한 사람의 기본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줄여야 되는데 저는 비교 대상이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만 이렇게 했는 건지 아니면 대검이나 지금 남부지검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남부지검 검찰에서는 어느 정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이 똑같다고 알고 있거든요. 공수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누구랑 통신 조회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확인해야지만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좀 조금 뭐 이렇게 많다고 할 수는 있지만 검찰하고 비교해서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박지민 변호사 말로는 그러면 검찰도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처가 이렇게 하니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이건데 공수처장부터 시작해서 다 뭐 판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보죠. 이게 이렇게 당사자한테 통보가 안 되는 절차다 보니까 이게 영장에 기해서 하면은 당사자한테 당신 뭐를 들여다봤다라고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기통신사업자법에 근거해가지고 들여다본 거는 고지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통신사에 내 걸 들여다봤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과연 거칠까라고 안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검찰하고 차이가 있다면 잘못된 건데 제가 알기로는요. 뭐 저도 검찰에 있는 사람, 공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게 같다면 이거는 지금 여당이나 언론기관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딴 데서 받은 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죠. 하려면. 아까 뭐 통장도 그렇고 네. 또 이렇게 통신 기록도 그렇고 영장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제 거를 봤으면 저한테 연락이 알려주죠. 맞습니다. 뭐 수사 기관에서. 예. 근데 이건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요. 지가 직접 알려면 자기 자신 직접 확인. 휴대폰 회사에 통신회사 전화해가지고 내 거 누가 들여다본 적 있냐 확인해버리기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해보면 그게 공수처인지 검찰인지 확인이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아마 됐을 거예요. 95% 하실 수 있어요. 아마 됐다고 보면 됩니다. 수십 장 했을 것 같은데. 뭐 언론인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면 다 확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 공수처로서는 타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공수처장이 10년 동안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몸을 담았던 분이잖아요. 헌법하면은 인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직책인데 이런 인권 민감성이 없었다라는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요. 검찰도 뭐 1년에 한 100만 건 이상 들여다본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한번 각하되긴 했었지만 지금도 계류 중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입법 논의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8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던 게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쭉 이어졌던 법률이기 때문에 이 법률도 분명히 좀 손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좀 제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가 또 수사 결과가 지금 그렇죠. 제대로 내놓은 게 없으니까 1호부터 해가지고 구속영장 다 기각됐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박범계 장관도 지금 뭐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수사 결과도 못 내놓은 상황에서 인권 침해 아니냐. 논란만 되고 있어요. 네. 논란만. 이렇게 뭐 하나 되니까, 잡지도 못하면 논란만 되고 있어요. 공수처로서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고발 사주 사건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 되죠. 공수처 무능론까지 나올 수밖에 지금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처음부터 뭐 공수처를 반대했었거든요. 더 강하게 공격하는 모양새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보죠. 두 말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